네, 웃음이 가득한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4칸이 다 차야지 정품이에요. 지난주는 네. 약간 번외품 같았는데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한 자리가 빠지니까 어찌나 허전하든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줄리 이슈 많았는데 어디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과 이별하고 잠시 줄리 전문가 안 계셔가지고 줄리 전담. 네, 전담 마크. 오늘 줄리 얘기 아주 풍성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아니까 자꾸 궁금하죠. 너무 네. 궁금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뭘 좀 아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 네. 페미니스트군요. 우리 쇼컷이라서. 저희 약간 경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요. 완전 쇼컷은 아니네. 네. 저 페미니스트 쇼커 때문에 진짜. 아이고, 네. 아니 뭐 운동선수들은 쇼컷이 많던데 어떻게 그런 그죠. 걸로 추론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안산 선수가 1년 전에 보니까 머리 길더만요. 네. 긴 머리 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일 년- 그것도 틀렸네 그러면은. 1년 전 사진을 보니까 긴 머리 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쇼컷이 여성들은 얼마든지 헤어스타일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금메달 박탈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댓글이 달린 것도 사실 어이가 없긴 한데 그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게 가장 어이가 맞아요. 그걸 그 얘기 보도한 제일 많이들 언론이 잘못한 하시더라고요. 거지. 네.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금메갈리스트라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외신이 만약에 이걸 보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외신에서 보도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여기 평소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다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네. 어떤 의견이나 관점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가 누구더라도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하고 그 헤어스타일이 비판받아야 되나요? 그니까요. 그거는 뭐 비판이 아니라 너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 라면서 낙인을 박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혐오죠.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네. 예. 네. 하여튼 지난주 머리카락 때문에 참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 안산 선수 아주 대박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애국가를 잘못 불러가지고 네. 안산 위에 저 소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젠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사심 있었던 기자 이게 뜬 거예요. SNS에 봤더니 안산 선수 인터뷰를 갔는데 과자 먹는 안산, 물 마시는 안산 카메라 기자분이 그걸 다 찍어가지고 네. 제목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인터뷰하러 간 거냐, 안산 선수 만나러 간 거냐, 사심 가득한. 네, 사심 가득한 사진이다. 뭐 이런 것도 실리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예전 제 출마했을 때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추적했던 그 기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특정 기자가 있으셨어요? 혹시?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저를 좋아해서 취재한 게 아니라 네. 뭐 흠결을 뭐 흠 하나라도 잡을 게 없나 꼬투리 해가지고 잡으려고 네. 쫓아다녔던 기자였습니다. 요즘 네, 그 같으면- 기자를 아직도 연락해요? 연락하세요. 아니,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친해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계속 미운정이 보니까. 들었지. 미운정이 네. 들었고, 예, 뭐 어느 해인가는 이제 생일 그게 뜨더라고요 카카오톡에. 그쵸. 그래서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나요? 그때 난 좀 매기는 선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노만한 거 안 아, 떡을 보냈어, 전통 빅엿.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떡. 보냈어요. 떡을. 빅엿이었으면 좋지 않았겠는데. 보스 전통 엿 세트인가. 그러니까 신민정 평론가랑은 적이 되면 안 돼요. 저렇게 네. 조용히 매기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떡을 받고는 못 먹었겠죠. 이 떡에 뭘 탔나. 그래도 선물 받기를 하긴 하셨나 보다, 그 받았던 것 기자분이. 같아요. 거절하기도 그럼 했는데. 몰랐을 거예요. 본인을 좋아하게 됐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그래? 있어요. 그럼요. 뭐 또 아주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네. 근데 진짜 너 진짜 내 가만 안 둔다 내가. 네. 내 죽기 전에 널 꼭 크게 한번 연맥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게 한 기자가 있었는데 네. 이름이 여권 정치인하고 똑같아서 네. 그 사람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글을 보냈는데 네. 그 친구한테 간 거야. 참, 그래서 어머나. 잘못 보내셨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군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다 부끄럽네요. 예, 피디님. 그래요. 아니 유명인이 되면 그럴 수 있죠. 뭐 저장된 사람이 몇천 명이 넘거나 뭐 이러면 헷갈릴 수 있죠. 김용민 의원 대신해서 인사를 많이 받으셨다는 사진도 그렇죠. 가끔 CG에 등장하시고.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변호사일 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막 언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릴 때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또 오고 아.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아예 그 저장을 해놨어요. 그 문구를 메모장에다 저장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네. 막말 김용민입니다. 아. 이렇게 보냈던 막말 기억이 나요. 김용민입니다. 그리고 또 저 네. 김용민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마어마하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예,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발언을 했느냐, 뭐 행사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아, 저는 저 21대 당선자 김용민이 아니라 19대 낙선자 김용민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알려주면 좀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 게 저는 클럽에서 제 전 남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머 오빠 잘 지냈어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누구세요?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용민 오빠요. 용민 오빠 왜 그래? 막 그랬더니 저 그 사람 아닌데 막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연예인이었던 거야. TV에서 맨날 보니까 나는 내가 아는 오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근데 그 사람 날 모르지. 나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TV에 맨날 나오니까. 그쵸. 우리는 그리고 익숙하고. 전 남친은 약간 닮기도 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그 황당한 동공이 확장돼. 이 여자 왜 이래? 막 이랬던. 그래서 연예인들 가끔 아는 척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러면 전 남친도 아니었고 아는 오빠도 아닌데 아니, 모르는- 내가 아는 연예인이었는데 네. 전 남친이었던 아는 오빠가 돼서 어머 왜 그래? 절대 잊지 못할 팬이네요. 네네. 온주환 씨였거든요. 그분이. 제 전 남친이 되게 닮았는데 그분이 잘생기셨군요. 예. 온주환 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온주현 씨가 오빠예요? 그럴걸요? 어머 아, 몰라. 은주환 씨 몇 오윤혜 년생이야? 씨였다고 합니다. 아, 오윤혜 씨가 착각한 거니까 네. 오윤혜 씨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재밌네요. 예. 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이런- 피곤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네. 광고부터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저 생연어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또 뭐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먹을 수는 없는데. 네. 바라만 본다. 그래요. 진짜 바라만 이게 그 본다. 뭐랄까요. 그 저기 자린고비를 연상하게 하는 연상하게 빛깔도 너무 좋고요. 자, 얌테이블의 생연어가 왔습니다. 얌테이블의 생연어는 연어 분류 기준 최상급인 슈페리어 등급입니다. 노르웨이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슈페리어의 연어는 적절한 지방과 감칠맛,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얌테이블 생연어는 얼리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노르웨이에서부터 항공 직송으로 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집까지 단 한 번도 얼리지 않고 배송됩니다. 얼렸다 녹히지 않은 생연어는 탱탱함과 쫀득한 식감이 남다릅니다. 미리 손질해 놓은 연어가 아닙니다. 주문 당일 수작업으로 깨끗하게 손질해서 신선하게 보내드립니다. 얌테이블의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신선함을 살려서 손질한 생연어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미닷컴에서는 생연어 250g 한 팩만 주문하셔도 무료 배송인데 진짜요? 8월에도 무료 배송입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7월에 이어서. 오. 네. 자, 배송비 걱정 없이 신선한 제품을 그때그때 주문할 수 있는 김용민닷컴. 가격입니다. 생연어 250g 이게 몇 g이에요? 12,900원. 네? 앞에 있는 거가. 500g. 500g. 야, 500g.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생연어 250g은 12,900원이고 생연어 소스. 250g에다가 소스를 더해드리면은 이거는 14,900원이고요. 자, 생연어 500g 18,900원인데 여기다 소스를 더하면 29,000원. 네, 이 정도면은 뭐, 야, 진짜 그래요. 저렴한 거다. 떠놓은 거 몇 점 안 되잖아요. 네. 마트에서 싸게 산다고 사도 맞아요. 저렇게 통째로 사서 썰면 그리고 그렇죠. 저거 사실 네. 안 얼리고 온 거라며. 그니까요. 쉽지 네. 않잖아요. 맞아. 바로 직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을 위해서 아. 내 입을 위해서 바로 직송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를 마트에서 동원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오. 네, 여러분 얌테이블 생연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 마트에서 연어를 샀거든요, 생연어를. 용산 이마트가 고기가 좋은 거 아세요? 아, 그 똑같은 이마트랑 맛있겠다. 다르게 네. 되게 좋은데 저 정도 그램이면은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배송비도 없으니까 확실히 저렴합니다. 한 30% 저렴한 거네요. 오. 윤혜 씨가 산 거보다 그죠? 계산이 와. 빠르시네요. 네. 얼리지 않은 생연어. 네. 얼리지 않은 생연어입니다. 시식 못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쉽네요. 쟤를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이렇게 애처로울까요? 제가 얌테이블에서 최근에 또 우니를 100g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500g을 또 시켰거든요. 그게 우니를 넣은 초밥이 하나에 10,000원씩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냉동이 아니라 생연어가 500g에 얼마였지? 5만 얼마가 그랬었는데 진짜 내 식구가 양껏 먹은 거예요. 그거 김에다 싸가지고 밥을 약간 식초물에 하면은 그게 초밥 밥이 느낌 되거든요. 나잖아요. 예. 생김에다가 우니 넣고 밥 넣고. 아, 배고프네요.
갑자기 와, 나 이분이 옆에 여보. 앉아가지고 얌 지금. 테이블 최고예요. 해산물. 저희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저기서 같이 4명이서 요리 뭘 해먹어야지. 지지고 볶으면 오은혜 씨가 하는 걸로 네. 전 요리하고 제병이어가지고. 생연어, 아. 얌 테이블의 생연어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텐데요. 네. 다들 이제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오랜만에 쉬고 오셨으니까 줄리부터 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저 없이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 네. 아, 네네네. 줄리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 막 이러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오늘도 네. 줄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열린공감 TV에서 얼마 전에 이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을 방문한 인터뷰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고 그리고 또 우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미디어들이 이건 뭐 폐륜 취재다,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났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한 사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인가 이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김건희라는 사람이 누구랑 연애했는지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피의자였고요. 같이 연애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양재택 검사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와 검사가 아주 긴밀하게 같이 지냈던 정황이 있고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는 것. 피의자였다는 거죠? 피의자였죠. 어. 피의자와 피의자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검사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였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 네.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개인의 한 연애 생활 정도로 우리가 이걸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쵸. 오히려 이게 뭐 이런 취재 윤리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실제로 이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권력을 남용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대권 주자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한 여성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는 뭐한 여성의 개인 사생활을 인격살인이다라는 식으로 매도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열린공감 TV가 이렇게 끝까지 취재를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하는 건지 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인터뷰 보셨을까요? 아니요. 네. 어머니 양재택 네, 어머니하고 어머니. 네, 인터뷰. 저는 기사만 봤습니다. 그렇지 이게 기사가 나면요 뭐 양재택 검사랑 김건희 씨가 동거했다라는 것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이 동거 사실이 왜 중요한가? 네. 이 동거 사실이 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가를 열린공감 TV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가 피의자로 있었던 사건, 지금 이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했던 기간에 피의자로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엄마였던 최은순 씨 그리고 최은순 씨의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 둘이서 동업을 해서 건물 하나를 싸게 사서 팔아가지고 한 50억 정도의 이득을 반반 나눠서 갖기로 했었는데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를 이 사람이 나한테 강요해서 내가 돈을 나눠주기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대택 씨가 징역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이 법무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징역을 살게 됐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법무사가 사실은 내가 위증한 거다. 네, 1심에서 네. 최은순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했어요. 내가 정대택 씨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최은순을 겁박했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는 그런 적이 없는데 법무사가 갑자기 변심을 해서 최은순 편을 들어가지고 이 양반은 감옥 갔어요. 근데 2심 갔더니 이번에는 법무사가 네. 말을 또 바꿔. 아. 말을 바꿉니다. 네, 사실 거짓말한 건 최은순이고 최은순이 나한테 아파트니 뭐니 주기로 해서 어머나.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됐으면은 아 이거는 모해가 있었고 위증한 사건이구나 라는 재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법무사는 너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왜 법률 자문을 한 거지? 너도 징역 살아. 이렇게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아니, 돼요. 아, 뭐 법무사도? 위증한 것도 아니고. 위증에 대한 내용은 전혀 뭐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다시 수사가 되거나 하는 내용 없이 아예 덮어져 버리고 너무 웃긴다. 오히려 양심 고백을 한 이 법무사까지 실형을 하게 변호사법 되는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실형을 살고 나온 네. 정대택 씨, 엄마 최은순 씨와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내가 왜 이렇게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봤더니 양재택이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이 최은순 모녀가 이 사건을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주 억울하게 당한 거고 이 사람들을 뇌물공여와 위증으로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최은순 씨 모녀가 고소를 당합니다. 정대택 씨로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일단은 최은순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 딸하고 양재택 검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건 허위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맞고소를 했거든요. 맞고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김건희와 양재택이 그런 관계인가 아닌가 이게 허위 사실인가 진짜 사실인가를 가리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걸 가리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헤어지고 아마 우리가 문제가 됐던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1704호에서 아마 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같이 살고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겹쳐지게 됩니다. 아, 이거를- 그러면 이 변호사와 지금 이제 열린공간 TV에 주장하는 김건희 씨와 살던 시기, 이게 말하자면 방송용어로 그 디졸브라고 그러는데 앞에 프로를 하다가 그 다음 프로를 이제 제가 하다가 신민정 평론가 넘겨주면 이걸 디졸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 디졸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 기간에 이제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와 이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정대택 씨가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김건희가 이런 위법 행위를 했고 내가 억울한 이런 지점이 있고 그리고 뭐 양재택이 이런 사건에 관여한 내가 억울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 기재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우체국 등기로. 아, 근데 우체국 등기는 내가 거기에 살고 그걸 직접 내가 받지 않으면 돌아오게 되고 대신 받은 사람 이름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는 실제로 1704호에 살았다. 이걸 받기로 했던 윤석열 씨가 살았다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등기를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거기에 받았다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으니까 윤석열 네. 씨가 여기 살고 있다고 봐도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황인 건데 그런데 이 등기를 받고도 이제 윤석열 전 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김건희와 양재택은 실제로 동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정대택 씨는 다시 이 문제로 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어머나. 무고예요? 네, 무고로. 그런데 이제 이 정대택 씨는 계속해서 아니다. 김건희와 양재택은 동거를 했다라는 이 믿을만한 증거들.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왜 그냥 넘어갔지라고 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요. 최은순 씨의 어떤 가족이 이를 증언하는 것도 있고 뭐 며느리다라고 불렀다는 그런 정황이나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둘의 동거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결이 완전히 난 거죠. 대법원에서. 근데 이 허위 사실로 판결된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교제를 하던 시기가 2009년 이후니까 이 판결된 시기와 둘이 교제하던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냐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사가 이 판결에 관여를 했느냐, 이 판결에 영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열린공감 TV에서는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동거를 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사실은 양재택 검사나 김건희 씨 이 둘의 문제만 아니라 이 판결 이게 왜 웬만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이 났는지 그 수사 과정과 판결 과정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양재택 검사의 입김이 없었는지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전반을 윤석열 검사가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윤석열 검사는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 사이에서 치정극이 아니라 두 검사가 어떤 한 사건의 피해자를 자기의 공권력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고 처벌을 피하게 해줬느냐 아니냐라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네, 네. 양재택 검사 엄마가 말한 거예요. 엄마가. 둘이 같이 동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네. 도대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양재택 검사의 모친이 내 아들이랑 걔가 명신이가 동거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네. 그러니까 지금 양재택 검사 쪽에서는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길길이 지금 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이게 사생활이다 더 이상 사생활을 건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단순히 사생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김건희와 당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두 검사가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정재택 씨의 증언이 사실인 정황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법에 의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0년이 넘게 아주 일관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아무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언론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열린공감 TV 갔잖아요. 네. 그럼 다른 언론들 거기까지 취재가 안 된 사람들은 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야 너 왜 그 줄리라는 여성을 여성 혐오적 기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점을 보러 왔다라고 뭐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권력을 남용했던 전례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가 지도자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한 기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취재한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 취재로 인해서 드러난 엄청난 사실들인 건지 이거를 판별할 능력이 없는가 언론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 최경영 기자가 그래서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린 공감 TV식으로 취재하는 일은 다반사다. 그러니까 전 보러 왔다라고 손님으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다반사다. 합법적으로 개인 주택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수사권이 그분은 점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점을 보는. 뭐 그러신 모양인가 봐요. 보살님이라고. 네. 그래서 찾아갔지.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냥 점 보다가 그렇게 뭐 사실은 유도신문하고 녹취해 갖고 나와서 보도하는 언론도 부지기수죠. 근데 여기는 취재 전반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공개했어요. 그리고 네. 원래 열린공감 TV가 예상했던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기대했던 답과 상이한 발언이 나와도 다 보도했어요. 열린공감 TV가. 아울러 이미 인터뷰하는 도중에 본인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최경영 뭐가 있어요? 기자님이 그런 일은 부지기수다. 그렇게 아 기자를 옛날에는 취재하는 말이죠. 건. 뭐 전화로 해가지고 나 아무개 검사인데 실은 기자면서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신문 뭐 막. 현장에서 있는 수사 정보들을 다 받아다가 보도를 한 경우도 아주 뭐 90년대 초반에는 일상사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고도의 취재 윤리로 접근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무슨 수로 가정집에 들어가요? 압수수색권이 없는데 그것도 법원이 그렇죠. 허락해야만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열린공감 TV가 법원에다가 뭐 수색영장, 구속영장, 네. 체포영장 이런 거 영장 낼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박수는 뭐 칠망정 비난을 한다? 이거는 뭐 윤석열 편에 서서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재 윤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요. 네. 지금 열린공감 TV가 가져온 의혹들, 공직자로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의혹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취재 윤리를 운운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열린공감 TV에서 아크로비스타 3층과 17층에 두 곳에서 동시에 거주했었던 것 같은 정황들을 보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집 살림이다, 뭐 무슨 사생활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걸 보도한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교묘하게 보이고 전세권 설정하는 어떤 이런 전세 계약의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삼성의 어떤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사안을 봤을 때 공권력이 잘못 사용되었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교묘하게 뭔가 문제가 될 법한 거나 그림자를 남겼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네. 뭐 더 이상 후속 취재를 할 수 없다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마치 열린공감 TV가 또 연애사를 캐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취재 윤리 운운하는 거는 정말 이 양심 없는 이야기죠.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여자 입장으로서 이게 보면 저는 약간 코미디 같거든요. 자기 여자가 심지어 다른 남자랑 양다리인 걸 알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실까지 보고 어렵게 검사가 됐는데 자기의 명예도 버려가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걸 보면 두 남자 다 전문 용어로 우리는 그걸 호구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검사가 돼가지고 결국에 자기 여자 하나 지키겠다고 그 죄 다 없는 걸로 다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 눈에는 이런 블랙 코미디도 따로 없구나.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남자들 자체도 그게 사랑이라고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하면은 뭐 한 말이 없지만 그게 심지어 범죄를 은닉해 준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권력을 남용한 거니까 제 눈에는 두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증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또 유사한 또 소송이 있거나 그럴 때도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뭐 본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대태 씨가 무고로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 번 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신민정 평론가가 없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집이었어요. 집.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비스타. 그 열린공감 TV에서 그 어머니는 어쨌든 본인의 집인데 김건희 씨가 가져갔다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계셔서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강진구 기자가 음.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다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분명히 본인이 그거 명신이가 가져갔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올라왔다가 또 뭔가 애증의 마음처럼 또 걔가 그렇게 또 나쁜 X는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집 얘기가 나왔을 땐 발끈하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을 보시고 뭐 이렇게. 근데 치매가 있으시면 그 영업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그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재택 검사 측에서 내놓은 자료가 무슨 간이 검사에 대한 점수인데 네. 치매 간이 검사인데 그게 16점인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점이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낮으면 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대법원의 판례를 좀 보니까요. 인지 능력이 16점 미만인 사람, 9점을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이 치매로 증언이? 판단할 수 없고 치매라고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당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판례냐면 이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과 관련해서 네. 우리 아빠가 그때 치매였다. 네, 이거 후견인 부모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관련해서. 하는 판례들 중에서 아니다. 그때 분명히 뭐 9점 정도 받은 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이 증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관적이고요. 아주 디테일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인이- 거짓말 한다 이렇게 보기는 네, 뭐 심지어 뭐 신혼여행을 간다고 윤석열 그거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뭐요? 윤석열 검사와 이제 김건희 김건희가 씨가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는데 김건희가 이 양재택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머. 이제 나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다. 네.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네, 그 뭐 별탈 없게 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별탈이 없게 해달라는 거는 양정 검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게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건 아니다. 그냥 내가 이 여행을 갔다 오는 동안 무사하도록 해달라는 그러니까 점을 자, 보시는 분이라고. 보세요. 아. 이 만약에 언론들은 일반 언론이면은 별탈 없게 해달라 그 멘트만 드러내고 나머지 그 뜻은 뭐 과거 비밀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아마 빼버렸을 거야. 그쵸, 왜 그러냐면 주장하는 바와 조금 이제 상충하는 좀 상충할 수 부분이니까. 있으니까 그치. 그 내용을 보면서 느껴졌던 건 뭐였냐면 네. 아, 이 어머니가 유도 질문에 넘어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신 분이 아니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내가 전부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내가 이제 어떤 무속 신앙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멀리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그런 전화로 나는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유도 질문에 넘어가실 만큼 정신이 허약하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열린공감TV가 양심적인 이유가 그런 이거는 별탈 없게 해달라는 말은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추가 설명까지 이제 그렇죠. 잘라서 해주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것까지 다 보도를 했다면은 열린공감TV는 아주 굉장히 높은 취재윤리 수준을 그쵸, 가지고 그쵸. 있다. 보도윤리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최소한 수 있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어떤 취재 윤리를 말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보도해야 될 걸 안 하는 윤리. 보도해야 되는 사실을 안 하는 윤리가 가장 나쁜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알 권리를 방해하는 아주 교묘한 술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G7에서 아주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그런데 포털 메인에 걸렸던 사진들은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뒤에 무슨 글귀가 적혀져 있는지 이런 기사로 막 도배가 네네네네. 됐어요. 찾아서 그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이 G7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모르죠. 없게끔 네. 하는.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윤리인 거예요. 지금 제기하는 윤리도 그래요. 뭐 기자로 잡입했고 뭐 어떤 내용이고 윤리적이지 않고 라고 하기 전에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지. 삼성의 그림자. 그리고 이 사법부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 검사가 이 판단에 관여했던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는지. 언론이 말하는 사생활은 조국 전 장관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은 거죠. 짜장면을 시켜 먹었냐고 그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마이크를 댔던 그 장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취재 윤리를 정말 손가락질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믿고 싶지 않네요. 공익과 정말. 상관없는 그냥 한 가족이 밥 시켜 먹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보도를 아니, 하면서 이재명 지사 그 형수한테 했던 욕설, 그거는 불행한 가족사 중에 일부입니다. 네. 거기에 어떤 권력적 맥락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형님하고 갈등 빚은 이유가 형님이 자꾸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형님을 멀리했고, 그러자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해서는 안 될 패륜적 행동을 했고,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 형과 또 이를 방치하는 형수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은 게 권력적 맥락이라면 그래요. 네. 그런 거 다 소거하고 누구야? 갈등 관계인 형수가 제공한 파일을 편집해가지고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니 이런 사생활 보도는 괜찮습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고, 이 권력형 비리가 너무나 의심되는 이른바 줄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이거는 맥락도 방향도 그리고 본질도 완전히 글러먹은 겁니다. 네. 저는 또 불편했던 지점이 그 스스로를 정통 미디어고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는 정통적이지 않고 뭐 그냥 데스킹 시스템도 없어서 너네가 뭐 검증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조회수나 올리려고 하는 미디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깎아내리는 태도가 너무 불편해요. 자기네만 정통인 거예요. 정통 미디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취재 윤리를 운운할 거면 보도할 것부터 보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네. 근데 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점을 보러 온 건 아닌데 점을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가서 내가 기자임을 밝혔고 그리고 이게 보도의 과정이 있다는 걸 설명을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양해가 충분히 좀 되지 아니 않을까. 어느 누가 띵동하고 저 아무개 매체의 아무개 누구누구입니다. 기자입니다, 이렇게 쉽지 취재 않죠. 좀 하려고 왔습니다 하면 누가 들여보냅니까? 우선 손님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 그냥 몰래 녹취해 갖고 나가서 보도하는 건 아주 부지기수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다 밝히고 네. 그것도 배움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취재원을 속여서 취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이제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취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가 설명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분을 중간에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양해를 하셨으면 그럼 그분이 문제 제기가 없으면 사실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참 딱 명징하게 드러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이미 이제 재판에 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약간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사안을 제목을, 저는 사실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기사를 쓴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뽑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설명한 것처럼 제목이 달린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봤던 기사는. 그러니까 동거, 그것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린공감TV가 양전검사와 동거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거다.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거기에 왜 또 그런 문제가 있는. 얘기까지 들춰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전혀. 그 네. 보도에는요. 언론은 그 맥락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보도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들추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동거, 두 집 살림. 네. 우리가 왜 어떤 한 사람의 두 집 살림이 왜 궁금합니까? 그 사람이 피의자였기 때문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네. 검사였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주요 핵심적인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내용 없이 그냥 이게 뭔가 여성 혐오적인 정서로 끌고 가서 어떤 이 검증 절차 자체를 되게 죄악시하는 이런 식의 보도들은 정말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언론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열린공간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로 취재를 하는 뛰어서 거잖아요. 발로 네. 뛰어서 취재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일반 시민들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까지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취재를 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제목을 달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보니까 연간 매출이 8천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니고 많이씩 줄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런 수익은 바랄 수 없을 거다. 발로 뛰고 진실된 언론 기자 정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통 미디어라고 하는 데가 품평회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품평회를 본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걸 소비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요즘 언론들이 가성비로 보자면은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탐사 보도를 하고 소송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저게 굉장히 가성비가 위험하거든요. 너무 떨어져요. 이게 또 크게 보도가 돼서 사회적 파장이 클수록 되치기 당할 확률이 높죠. 매우 크고 네. 또 그런 보도를 내면은 한 취재 인력을 너무 한 이슈에 오랫동안 그렇게 좀 투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히트를 쳐야 될 그 기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무실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보도 자료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컨트롤 대충 C? 그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올리고 어뷰징해서 또 올리고 가장 먼저 올리고 그러는 게 많이 훨씬 올리고. 낫지. 야, 뭐 그 취재를 커뮤니티랑 해서 기사를 트위터. 올리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취재예요. 사실 이런 취재가. 왜냐하면 가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한 달을 잠입을 했는데 성공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거절당하고. 네. 저는 취재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욕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취재를 할 때 연예인들이 이제 사생활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취재를 하는데 제가 오윤혜 씨를 처음 취재를 하면 아무래도 오윤혜 씨의 입장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편 취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전화하면 제가 이미 취재해서 보도한 걸 아니까 받자마자 전화를 끊거나 욕을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 기자 입장에서 아무리 담이 크다고 해도 매번 당한다 치면. 그렇죠. 근데 사실 보도자료로 출입처랑 가서 하면 형님 하면서 얘기하면 기사거리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편하지. 가가지고 문 열어주지도 않는데 거기 문 두들기고 기사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렇게 쓴 기사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제 딱 구분이 돼요. 살아있는 네. 기사인지 발로 뛴 기사인지 아니면 그냥 베껴 쓰는 대충 쓴 기사인지 진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예전하고 좀 달리 너무 이제 받아 쓰는 기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거 같은 기사들이 좀 그리고 이런 거죠. 얘는 이렇게 한다고 보도했다더라. 이런 네. 도대체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보도가 신민정 점점 평론가가 없어져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책임을 회피하기도 좋고. 근데 너무 저 한심한 게 뭐냐면 한 놈이 잘못 쓰면 딴 놈들도 다 베껴서 잘못 씁니다. 오타도. 오타까지 오타까지 예, 느껴지는 맞아요. 경우가 오타까지. 아니 예컨대 미치겠다. 지금 저 열린공감 TV에 방송될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네. 그게 오늘 밤에 방송된다라고 했더니 네. 김용민이 운영하는 열린공감 TV라는 보도가 줄지어서 한 5-6개 돼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대단하다. 받아 쓰는 거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맞아요. 거지. 네. 아 이런 놈들 말이죠. 월급 받는 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깝지. 그럴 거면은 지금 청년들 일자리 없는데 주고 그 사람들 다 자르고 그렇게 발로 안 뛸 거면은. 역시 오윤혜 씨. 그 로봇을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로봇을 아, 써도. 중국에서 로봇 쓴대요. AI가 해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예, 그 제가 아는 분이 중국을 갔더니 요즘에 그 받아 쓰는 기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AI가 더 잘 쓴대요. 거기 오타가 없겠네요. 네. 비문도 없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렇게 언론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AI 회사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언론인들이 본인들만의 오소독소한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살아있는 저 연어 이제 얼지 않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얼지 않은 기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오히려 유튜버 분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네. 그런 부분에 저도 사실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렇지.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안 하니까요. 새로운 미디어가 또 그 자리를 떠오르죠. 대체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 유튜버 특히 열린공감 TV는 이미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금 열린공감 TV의 이런 보도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금괴 보유설이라는 뭐 정말 근거도 없고 그 맹랑한 어디에 가라앉은 배에 금괴 있다는 그거 말하는 네, 거죠? 그 네. 그딴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똑같은 거라는 식으로 사설을 그러면 했어요. 이건 정말 허황되고 황당한 내용이라는 그 미디어 주장입니까? 비평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 과거에 오윤의 임신, 임신중 변비 이거를 같이 쓴 거랑 똑같은 거네요. 아 그래요? 전 변비가 아닌데 그 기사를 붙였더라고요, 제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네 변비냐. 난 전혀 변비가 아닌데. 네. 아, 정말 그래요. 기자님들. 네. 그또 스스로 언론사로 규정한 한 유튜브 채널은 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열린 공감 TV를. 아,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를 언론사로 규정한 한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갑질하는 정통이고 거네. 너희들은 서자다라는 그런 어이없다. 인식이 아니고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저는 바로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 육대전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예.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폭로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급식 식당부터 아, 네네네.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원래는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언론사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언론사 등록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명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자기가 있으니까. 속한 광역단체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네. 며칠 있다가 나와 등록증이.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뭐 신문사, 방송사의 보도 시스템하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지만 네. 사실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도가 살아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대안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그 육대전을 보고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여기는 그 기자들 지금 뭐 엠바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때 시까지 본인들이 정해서 그걸 보도하고 또 뭐 출입처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민중의 자리 안 소리도 뭐 되잖아요. 몇 번을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출입처에 들어가려면 기자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넌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뭡니까 이게? 생각보다 도대체. 거기 정말 들어가기 어려워요. 저 MBN 있을 때 MBN이 관현클럽에 들어가는데 정말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꽤 큰 방송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또 안 껴주는 매일경제라는 또 자매 매체도 있는 상황이고. 있는데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이제 출입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는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의자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네. 휴게실도 사용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나는 저 기자실 없애지 말고 거기 그대로 두고 다른 큰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브리핑해라. 그렇죠. 난 그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 네.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에 있는 작은 뭐 5명, 6명으로 되어 있는 매체가 특정 보도를 해가지고 프리처상을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열린공감 TV가 그 정도예요 스태프 수가.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지난번에 그 엠번방 사건도 불꽃이라고 한 대학생 2명이서 6개월 동안 취재를 해서 진짜요? 터뜨려서 오. 어쨌든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나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했지? 이렇게 발로 뛰면 다 밝혀낼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대학생 2명이서 밝혀낼 수 있는 거면 언론사에서 이제 방어도 되잖아요. 그쵸. 변호사도 다 있으니까 훨씬 네. 더 쉽게 그리고 그랬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부끄러웠어요. 지점이 그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